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오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희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병원 영양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영양사 남슬기입니다. 네, 제 진료 과목은 간담체외과이고요. 간담체외과는 간, 담낭, 담도, 췌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양성질환뿐만 아니라 악성암 등의 수술적 치료 그리고 수술을 할지 말지에 대한 평가 등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임상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보통 영양사라고 하면 구독자 여러분들 뭐 학교나 회사에서 배식을 관리하는 모습을 대부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저처럼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영양사는 급식 업무 외에도 질병의 어떤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서 영양 평가나 질환별로 다양한 영양 교육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담낭 췌장 수술 후 식사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라는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하기까지 여러 배경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죠? 네. 요즘 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십니다. 뭐 수술할 분들이나 뭐 수술하신 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는데 주로 그 질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수술은 어떻게 하는지, 수술하고 나서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주로 얘기들이 있어서 그에 반해서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고요. 오늘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이제 담낭과 췌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부와 생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담낭 수술하고 나서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식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로울지, 그리고 다음은 췌장 수술하고 나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여러 질문들을 좀 모아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미리 좀 사전에 몇 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슬기 선생님 제가 수술하고 나서 영양 네. 교육을 좀 자주 부탁드리곤 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질문들이 요즘 굉장히 많으시죠? 그럼요. 요즘 환자 보호자분들이 대체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미 거의 뭐 전문가 수준까지 잘 알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쉽게 얻는 정보들 중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 또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이제 환자분들도 그 이유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데 대체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이 강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곤 하는데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외래 시간이나 회진 돌 때 좀 설명을 충분하게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좀 시간을 잡고 차근차근하게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은 이제 담낭과 췌장의 해부와 생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른쪽 몸에 이제 배 오른쪽 윗부분에 간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간 안에 간세포도 있지만 담관세포라는 데에서 이제 담즙을 생성을 합니다. 생성된 담즙은 담관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아래쪽 12장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중간에 담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즙의 농축과 저장을 하고 있고 음식물을 먹으면 이제 담즙들이 담낭에서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만나는 부위 여기가 이제 팽대부라고 하는 곳이고요. 팽대부는 담관과 췌관에서 나온 췌장액이 합쳐지는 위치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췌장은 한 20cm 그리고 한 80에서 100g 정도 되는 몸속에 굉장히 척추뼈 바로 앞에 있는 뒤쪽이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인데요. 그래서 안쪽에 췌관이 있어서 이쪽으로는 소화효소가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능으로서 이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하는 호르몬들은 뭐 랑게르한스 섬 같은 여러 구조물 안에서 이제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몸통, 꼬리로 나뉩니다. 구조적으로는.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제가 가져온 게 이제 담관의 명칭이 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간내 담도라는 게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담관 세포에서 담즙이 흘러서 처음 나오는 게 이제 간내 담도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담낭관이 내려오기 전을 이제 총간담관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총담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췌관과 만나서 하는 유두부, 팽대부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환으로 보면은 간내 담도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암이 생겼을 경우에는 간내 담도암, 그리고 보통은 담낭관 이전, 그리고 양쪽 좌간담관, 우간담관 부근에 생기는 게 간문부 담도암, 그리고 간뇌 담도암이 있지만 보통 이제 췌간내 담도에 생기는 원위부 담도암,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구조가 많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교수님, 제가 그냥 평범한 그냥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도 담낭이랑 췌장은 좀 다른 큰 장기에 비해서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담낭과 췌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조금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최대한 쉽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네. 담낭은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셨다시피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하는 기능을 하고요. 식사 후에는 담즙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담즙이 대신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지방 및 지용성 비타민들을 소화하고 흡수, 즉 잘게 분해해서 이제 몸속으로 흡수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소화 효소는 아니지만 도와주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소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또한 담즙은 간에서 생성되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췌장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소화 효소를 분비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밀라제, 트립신, 라이파제. 그래서 소화 흡수를 돕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혈당 조절을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글루카곤의 생성과 분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 질병으로 담낭 수술과 췌장 수술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질병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식사에 관해서 할 거고, 아쉽게도 이제 이런 질병들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식사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담낭 수술하고 나서 우리 몸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좀 보겠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당연히 수술 부위 통증과 그리고 가벼운 소화 불량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며칠 뒤부터는 어느 순간 변이 좀 풀어지게 나온다, 자주 본다. 그래서 설사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짧게는 몇 주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길게는 한 달 이상, 길게는 3개월 이상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제 증상이 점점 호전되는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적응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영구적인 후유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선생님 혹시 담낭 수술을 하고 나서 주의해야 할 음식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인데요. 먼저 앞에서 교수님께서 담낭 수술 후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체로 불편한 증상이 없고 잘 회복이 된다면 특별히 제한해야 되는 음식은 없지만, 수술 직후 초기에는 뭐 가벼운 소화불량이나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묽은편, 이제 설사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식사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화불량이 있을 때, 이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 소량씩, 그리고
최소 20번 이상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식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 질기고 딱딱한 음식은 주의가 필요한데, 질기고 딱딱한 음식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은 섬유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거든요. 섬유소가 또 많은 음식이 그러면 어떤 것이 있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섬유소는 대부분 줄기나 껍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껍질이 있거나 줄기가 포함된 음식이라면 섬유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딱딱하게 말린 과일이나 채소 종류도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기름기가 많은 음식 역시 소화를 조금 더디게 하고 소화 불량을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사가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식사를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시도를 해주시는데요. 설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탈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설사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에 자극을 최대한 주지 않는 음식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화되기 쉬운 형태라고 하는 게 결국 부드럽게 잘 익힌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쉽고 부드러운 음식, 뭐 죽이나 미음이나 뭐 무나 호박을 이용한 부드러운 채소부터 시도를 해보시고 증상을 조금 살펴봐 가면서 일반적인 식사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주곤 하는데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담낭 결석이 생겨서 담낭 절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담낭의 어떤 발생을 촉발시키는 식사랑 관련된 요인이 특별하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담석 발생을 촉진시키는 요인, 곧 담낭 결석 환자의 위험 인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식사 요인으로는 이제 동물성 지방, 특히 고칼로리 음식 및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하는 환자분들이 담석 발생을 올라가고, 또 식이섬유소는 반대로 부족하게 섭취를 하는 경우에 담석 발생의 위험 인자가 됩니다. 반대로 그렇다면은 평상시에 담석을 예방하는 시기로는 고식이섬유 식사 및 저지방 그리고 단백질 식품을 조금 적정 수준으로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담석증 예방을 위한 식사 방법을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담석증 예방을 위한 식사요법 첫 번째는 충분한 식이섬유소 섭취입니다. 잡곡이나 생채소, 해조류, 콩, 과일에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소 성분은 담즙과 결합해서 체내로 배출되는 효과가 있고요. 적절한 식이섬유소 섭취는 오히려 혈중 내에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을 조절해 주는 데 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주어서 체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효과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충분한이라고 하면 대체 얼만큼을 먹어야 되는지 또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소는 보통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20에서 30g 수준을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2에서 30g은 얼만큼 먹어야지 충족할 수 있냐고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맵기, 잡곡 종류에 있는 식이섬유소가 많으니까 잡곡밥을 한 그릇 정도 섭취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끼 식사를 할 때 다양한 채소 반찬, 그래도 적어도 2종류에서 3가지 정도를 섭취해 주시고,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신선한 생과일을 섭취해 주시면 보통 한 25g 내외를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뒷부분에서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는데요.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이제 껍질을 다 벗겨낸 탄수화물보다는 도정이 좀 덜 된 잡곡이라든지 통밀을 이용한 빵이나 면을 활용해 주시면 조금 식이섬유소 함량을 높일 수 있게 되겠고, 채소를 드실 때도 생채소가 식이섬유소의 어떤 함량이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생으로 먹는 채소만 굳이 고집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다양한 형태, 데쳐서 나물로 드셔도 되고, 뭐 오이나 당근은 썰어서 스틱 형태로, 또 샐러드, 생채, 다양한 형태로 채소 반찬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도 아까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섭취를 해주시는데, 단 과일에는 먹었을 때 단맛을 느끼게 되잖아요. 과당이라고 하는 당질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과다한 섭취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소는 굉장히 좋은 성분이고 우리 몸에 이롭지만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면 체내에서 조금 이용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지방 식품의 섭취인데요. 먼저 여러 지방의 종류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앞에 주셨다시피 동물성 지방에 포함되어 있는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포화지방뿐만 아니라 여러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이제 이런 성분들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과다하게 많이 섭취할 경우 뭐 콜레스테롤이나 담석증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다만 이제 아래쪽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오메가 3, 오메가 6 이런 불포화 지방산은 같은 지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를 때 그래도 몸에 좋은 지방이라고 부르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는데, 대부분 이 불포화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이나 식물성 지방 그리고 견과류에 포함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름이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도 식물성 지방이 좋다고 너무 과다하게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육류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부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단백질은 들어가 있지만 지방의 함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왕이면 기름기가 적은 부위, 안심이나 목살이나 뒷다리살 같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눈에 보이는 기름기, 뭐 닭고기나 오리고기의 껍질이라든지 목살을 드실 때 한쪽으로 몰려있는 지방은 제거해서 드시게 되면 조금 더 지방 함량을 낮춘 식사가 가능해지겠고요. 가공식품, 그러니까 육류를 가공한 거, 뭐 생선을 가공한 거, 이런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콩을 이용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팜유, 코코넛유, 버터는 대부분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함량이 많은데요.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에 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섭취에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하겠고, 대부분의 음식에는 요새 영양 성분표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교수님께서 본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영양 정보, 이렇게 나트륨의 함량이라든지 지방,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방의 함량이 낮은 같은 제품이라면 조금 적은 제품을 구입하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많은 껍질이 붙어있는 육류는 대부분 우리가 맛있는 것들이죠. 고소한 맛을 내니까 삼겹살이나 갈비, 속꼬리 부분, 닭고기나 오리고기에 붙어있는 껍질 마찬가지로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참치 통조림도 생각보다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이런 통조림 형태가 기름에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름의 함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통조림류를 드실 때는 그 들어있는 기름, 그러니까 국물을 충분히 제거하고 음식에 활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당류의 섭취 역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너무 이제 단맛이 강한 것들, 우리가 먹는 형태는 당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된 당류는 오히려 이제 몸속에서 지방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혈중의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이 이제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을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당분이 많이 포함된 음료가 대부분 몇 개 있는데요. 뭐 탄산이라든지 믹스 커피, 그리고 주스류,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단맛이 좀 덜 들어간 깔끔한 블랙 커피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담백한 차 종류, 아니면 탄산, 수,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평소에 이제 지나치게 내가 좀 달게 먹지 않는지 체크가 필요하겠고, 조금 덜 달게 먹는 식습관을 실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뭐 설탕이나 물엿이나 이제 꿀 같은 재료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양념할 때 첨가하는 당류를 줄이고 대신에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건강한 단맛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양파를 많이 넣거나
무나 배 이제 이런 좀 과일을 갈아서 연육제나 단맛을 내는 재료로 사용을 해도 되겠고,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양 성분표에도 당류 함량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분표를 확인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이 질문은 저도 영양 상담할 때 환자분들께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술은 수술하고 언제부터 마실 수 있을까요? 정확한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수술 직후와 뭐 회복기에는 술이 절대적으로 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담낭 수술을 하더라도 간의 일부 부분적으로 손상을 가해지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 회복기에는 절대로 금주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저는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이후에 담낭 수술 같은 경우에는 드시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간 수치가 계속 높다든지 하면은 조금 더 금주를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췌장 수술 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췌장 수술은 크게 이제 췌장 두부를 자르는 최시비안 절제술과 꼬리를 자르는 원위부 췌장 절제술이 있지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은 통증과 소화 불량은 공통적으로 다 호소를 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췌장 수술을 특히 최시비장 절제술을 받으면 그 음식 먹는 거를 좀 배출 지연이 있어서 음식을 잘게 여러 번 나눠 먹어야 되는데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적응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췌장은 이제 호르몬, 혈당을 분비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당뇨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소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 장애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소도 최시비장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6개월 이후에 살이 다시 붙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 그런 증상들이 심할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개개인마다 달라서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한국과 미국의 공동 연구 하나를 소개를 드리자면 약 3,000명의 췌장 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요. 췌장 수술 후에, 수술 전에 약 당뇨약이 필요하게 했던 사람들이 각각 최시비장 절제술과 원위부 췌장 절제술이 19% 정도였다면, 수술 후에는 약 30%와 40%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당뇨가 없던 사람이 당뇨가 생긴 걸로 보면은 최시비장 절제술은 한 12%, 그리고 원위부 췌장술은 24%에서 이제 당뇨가 새로 6개월 시점에 새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소화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췌장 수술한 사람들 다 처방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는 최시비장 절제술은 60%에 육박하고, 원위부 췌장 절제술도 20% 이상, 20% 가까이 췌장 효소제가 필요로 합니다. 네. 이렇게 췌장 수술을 받고 나면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앞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많이 걱정하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또 내 몸에 알맞게 섭취함으로써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곧 수술 후 회복을 위한 체력의 기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이제 있을 수도 있는 회복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뭐 감염의 위험 감소라든지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췌장 수술을 하게 되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췌장암이나 담도암 같은 원인으로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항암 치료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잘 먹어야 항암 치료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췌장 수술하고 나서는 혹시 주의할 음식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췌장 수술 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여러 가지 소화 흡수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앞에 설명해 주신 대로 소화 장애, 그리고 어쨌든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섭취량 자체가 감소하게 되고, 이게 지속되면은 체중 감소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요. 결국 섭취량이 줄어들고 체중이 지속적으로 빠지게 되면 영양 상태가 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치료의 예후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췌장 수술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 불편한 증상을 겪게 되시는데요. 소화 불량,
이 부분은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서 담낭 절제를 했을 때와 내용은 유사합니다. 기억해 주실 거는 과식하지 않는 것,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식사하시는 것, 그리고 가능한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식재료와 조리법을 이용한다. 요거 다시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이제 췌장 수술 후에는 섭취량 감소 때문에 이제 체중이 많이 빠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섭취량이 감소됐을 때 역시 한 번 드시는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식사를 뭐 굳이 평상시에는 3번,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드시지만 더 자주 드셔도 돼요. 그래서 뭐 6번, 8번까지 드시기도 하시고요. 식사량을 조금 더 늘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소화되는 정도랑 나의 이제 불편한 정도의 반응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식사를 굳이 뭐 밥만 고집하지 말고 부드러운 미음이나 죽부터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섭취량 감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도 이제 제한적이게 되는데, 이때 영양 보충을 위한 간식 섭취 권장드립니다. 간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죽이나 미음, 스프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할 수도 있겠고, 달지 않은 유제품이나 뒷부분에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영양 보충 음료 같은 환자용 특수 의료식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췌장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좀 더 올바르게 식사할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췌장 수술 후 환자를 위한 식사 요법입니다. 첫 번째는 몇 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식사를 할 때 단백질 식품을 꼭 드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단백질 식품은 대표적인 근원 식품이 육류, 그다음에 생선, 계란, 두부, 콩, 이제 이런 음식들인데요. 수술 후 상처 회복과 빈혈 예방 그리고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이 단백질 음식을 이제 대표적인 근원식품이 육류다 보니까 선택할 때 가능한 질기지 않은 살코기로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살코기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요리할 때 너무 기름진 거, 튀기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또 이제 어떤 소화 불량이라든지 이제 이런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서 기름지지 않게 조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이 탁구공만한 크기, 약 고기 40g 안에는 단백질로만 40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40g 안에 순수한 단백질 성분은 약 8g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탁구공만한 크기 고기 하나를 이용해서 드시게 되면은 단백질 8g을 섭취하는 거랑 같고, 계란 하나에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8g이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마트나 이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닭가슴살 포장된 거 한 덩어리가 보통 100g 정도라고 보시면요. 이 100g 안에는 단백질이 한 20g 정도 들어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입으로 먹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제 병원에 와서 교수님들이 이제 처방해 주시는 단백질 수액 얘기도 좀 종종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많은 환자분들이 영양 주사제가 더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뭐 굳이 소고기로 이제 제가 그림은 준비했지만 고기 1인분, 그러니까 보통 1인분에 좀 차이는 있지만 200g 기준으로 봤을 때 200g의 고기에는 단백질이 약 40g 들어가 있고 열량은 한 370칼로리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제품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단백질 수액 500ml짜리 에는 단백질이 한 30g 정도 들어가 있고 열량은 한 120칼로리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저는 영양사이기 때문에 영양사의 입장에서는 우선 식사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몸에서 흡수되는 흡수율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게 되면 단백질만 먹는 게 아니라 이 고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 그리고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철분과 같은 여러 다양한 무기질과 영양소 섭취에도 도움이 돼서 가능하면 음식으로 드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기는 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맞습니다. 그 흡수율 자체가 식품으로 드시는 게 흡수율이 훨씬 높고요. 뭐 저희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수액
보충제들은 보통 경구 수치가 불량하시는 분들의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 수술하신 분들 충분한 수분 섭취 역시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불편감이 있다면 내가 뭐 소화가 불편하거나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덤핑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물은 식사하기 30분에서 1시간 전후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100ml부터 차츰차츰 증량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식후에 드시게 되면 음식을 먹고 바로 눕는 것보다는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약간 이렇게 비스듬한 자세를 취해서 휴식을 취해 주시면 조금 불편한 증상이 안 생기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좀 걸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혈당 얘기가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요. 췌장 수술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혈당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때는 이제 뭐 전문 임상 영양사나 이제 진료를 통해서 개별적인 식사 관리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과일에는 지나친 당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거 피해 주시고 또 이제 잼이나 통조림이나 이런 가공된 형태보다는 생과일 그 자체로 섭취하도록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췌12지장을 함께 절제를 했다면 덤핑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일부 불편한 증상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메스껍거나 배가 아프거나 배가 좀 더부룩한 것, 설사가 나오거나 혹은 저혈당 증세라고 해서 식은땀이나 무기력감 등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덤핑 증후군 예방을 위해서는 식사로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양을 드시지 말고 소량씩 자주 천천히 드시는 것, 그리고 식사 중에 너무 과다한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소화가 충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으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종이컵 반컵 정도의 분량부터 서서히 드시도록 해주시고요. 너무 지나치게 달거나 짠 음식 역시 덤핑 증후군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췌12지장 절제술을 하게 되면은 병원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특별한 다른 환자와는 다른 치료식을 처방해 주시는데요. 저희 광명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실제 예시고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조금 진행 정도는 다르지만 여기 이제 왼쪽부터 미음 한 그릇부터 그것도 절반 수준부터 작은 양부터 차츰차츰 양을 늘리도록 하고 있고요. 미음 드시는데 특별히 불편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제 작은 양 죽하고 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퇴원하고 나서는 일반적인 식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사량이 지속적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영양 보충 음료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영양 보충 음료는 200ml 기준으로 보통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 200ml 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처럼 다양한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환자용 식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양 보충 음료 200ml짜리 그러니까 우유 한 팩 분량을 먹었다고 보면은 칼로리는 한 200칼로리 정도 되고 밥 3분의 1 공기 그리고 고기나 생선 반찬 하나, 채소 한 접시 정도를 먹을 영양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량이 너무 부족하거나 혹은 간식으로 이제 뭔가 영양 보충을 하시고 싶은 경우에 식사나 혹은 간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주 잘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처방용으로는 하모닐란, 맛도 여러 가지지만 현재 커피 맛 그리고 앵커버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분담금이 채 500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식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방을 좀 받아서 복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사 관련해서 이제 혹시 질문이 안 나올까봐 사전 질문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일부러 양을 적게 먹고 있어요. 혹시 소화가 안 될까봐 여기 대해서는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담낭이나 췌장을 절제하고 나면은 소화 불량이 대표적인 이제 불편한 증상이다 보니까 미리 소화가 안 될 것을 염려해서 양을 막 줄여가지고 드시는데요. 소화 기능에 불편함이 없다면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다양한 식품을
그리고 충분하게 하셔도 됩니다. 곡류, 어육류, 채소, 과일, 우유까지 골고루 5가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식사를 하시면 되고 미리 걱정된다고 식사량을 장기간 줄이게 되면은 오히려 체중 감소나 영양이 나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고기를 그렇게 안 드시려고 하세요. 이제 뭐 담낭 수술한 분도 마찬가지고 암 환자분들도 이제 고기를 좀 조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육류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의 공급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수술하고 나면은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다만 고기의 부위나 종류에 따라서 지방 함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동물성 지방이 적은 살코기 위주로 섭취를 해주시고 특히나 이제 암 환자 분들은 튀기거나 너무 이제 직접적으로 불에 굽는 조리법보다는 담백하게 찌거나 혹은 기름기 없이 굽거나 조리는 조리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도 궁금한 것 같아요, 교수님. 담낭 수술하고 나서는 살이 찔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근거들을 좀 가져오긴 했는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담낭 수술하는 원인이 대부분 식사를 잘 못하고 뭐 밥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아프고 이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 증상 호전이 이루어져서 잘 먹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체중 증가가 일단 조금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담낭 수술한 사람들의 체중을 이렇게 재는 그런 전향적인 연구는 크게 뭐 차이는 없었고 대규모 연구들이라고 하죠. 이제 아주 뭐 수십만 명의 그런 연구들을 들여다봤을 때는 이제 살이 찐다기보다는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 그런 대사증후군의 고위험 인자로 담낭 절제술이 들어간다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정 약인 것 같은데 이게 우루사가 담석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담석 예방하는데 이 약이 도움이 될까요? 네, 이 질문 역시 제가 준비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수술을 피하고자 혹시 그냥 우루사 먹으면 안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루사는 담즙산을 희석해서 보호하고요. 간세포도 보호하고 염증 및 면역 조절을 해서 담즙을 이렇게 좀 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즙산, 그러니까 담즙의 구성을 변경을 해서 콜레스테롤 포화도를 시켜서 이제 좀 작은 알갱이 정도는 담즙 우루사가 담석을 좀 용해를 시킬 수 있고 또 배출하는 것도 늘려서 작은 알갱이들은 그냥 담낭 안에서 이제 배출되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배출되니까 증상 없이. 근데 담석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또 이제 담석이 있는 환자분들은 담낭 기능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루사가 사실 큰 효과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미 증상이 생기셨더라면 아마도 수술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혹시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공부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질문들을 많이 좀 어려웠네요. 받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도 보시고 답변해 줄 수 네.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 EC 집안 아이디로 쓰신 분은 이제 췌장 수술 후 뇌혈관 시술을 하셨다는 분이신데요. 이제 구토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혈관 수술을 어떤 수술을 정확히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뇌혈관 이제 구토라는 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췌장 수술하고 나서 이제 뭐
음식물이 잘 안 내려가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제 구토 중추가 뇌에 있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은 조금은 기다려봐도 될 것 같고 구조적으로 혹시나 췌장 수술 후유증은 아닌지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동영상에서 저희 강의 때 식이 관련해서 조금 변화를 주시면 좀 증상 완화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데이지님 재밌는 질문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그 아버님께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복수도 차시고 간 수술하고 나서 이제 식단을 조절하고 계신데 닭발곰탕, 예, 닭발곰탕 얘기가 나오네요. 예, 사실 저희 자료 준비하면서 닭발곰탕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맞아요. 했었는데 예, 왜냐면은 저도 굉장히 사실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해서 닭발곰탕 혹시 다시 화면을 잠깐 띄워줄 수 있나요? 사실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닭발곰탕 닭발 자체에는 사실 콜라겐이 굉장히 많이 풍부합니다. 콘드로이틴이랑 글루코사민 같은 그래서 뭐 알려진 바로는 관절염이나 오히려 고혈압 쪽에는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간에 좋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면역 기능에 좋다라는 질문에는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찾아봤지만 이제 많은 연구들은 없었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및 외국에서 이제 염증 조절을 특히 관절염 통풍 환자들에서 좀 좋다라는 얘기는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런 닭발 및 오아피 두충 혼합물에서 한의학 논문이긴 한데요. 이제 염증 세포들을 오히려 더 활성화를 좀 높여서 염증이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그 효능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정확한 과학적 증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례로 뭐 사실 서구권에서도 닭발곰탕을 많이 드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호에 맞춰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창으로 좀 돌아가 주세요. 저거는 제가 한번 답변해 볼까요? 네. 호이호이 호호이님 커피 먹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뭐 커피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보통 일상적으로 먹는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정도는 크게 뭐 어떤 뭐 담낭 질환이라든지 췌장 질환에 영향을 주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특별하게 이제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커피도 뭐 종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시럽이 많이 들어간 단 것도 있고 크림이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뭐 단 커피나 지방 함량이 많이 들어간 커피를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행여 드신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이지님께서 담낭암 이제 수술 받으셨고 이제 CNU라는 약을 처방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간 복용 중인데 설사를 자주 하신다고 하시는데 괜찮나요?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 담낭암 수술을 담낭 절제술하고 사실 저도 처방하는 약이 CNU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UDCA와 CDCA 복합 제제이긴 한데 부작용으로 그 그러니까 설사를 좀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 이 CNU라는 약제 자체가 그래서 담낭 수술하면은 그냥 뭐 약을 안 먹어도 이제 좀 무름변을 많이 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CNU를 처방 받으신 분들 중에 설사가 심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CNU를 끊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좀 면담을 하시고 나서 얘기를 하면은 좀 처방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궁금한 것 같은데 킴님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담낭이 없어도 살 수 있나요? 교수님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모든 담낭 수술을 하기 전에 사실 하는 답변이긴 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담낭이 없어도 살 수 있나요? 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담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킴님께서 이제 제 강의 앞부분의 그 담낭의 기능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낭은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시키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담즙 자체는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농축하고 저장하는 장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술을 하고 나면은 담낭이 없는 상태를 사람의 몸으로 적응을 합니다. 그 적응 과정 속에서 조금 덜 농축된 담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조금의 복통 그리고 소화불량 그리고 묽은변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대개는 이게 약을 먹을 정도로 증상이 심하진 않고요. 이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증상이 유효한데요. 대부분 좋아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면서는 굉장히 최대한 그 수술 받으신 분들 그리고 수술 받으실 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들을 역으로 좀 고민하면서 자료를 준비하긴 했는데요. 저희 많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부족한 게 있었더라면 저희 뭐 진료 오셔도 좋고 아니면 뭐 다른 그 댓글창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접속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인데요. 선생님도 혹시 답변 가능하시죠? 그럼요. 답변 가능하고 네. 혹시 이제 유튜브로 저희가 충분한 내용을 준비하고자 했는데 그래도 담낭 수술하고 췌장 수술하고 나서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하고 고민이 된다 하시면 교수님 진료 볼 때 영양 상담을 요청을 해주시면 또 임상 영양사와 개별 1대1로 이제 교육을 받고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으니 그거를 좀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